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30년간 연구했던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050년 후 세계를 지배할 최강의 국가는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전 세계의 0.7%에 불과하지만 3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특성, 한국인의 기질을 분석해온 결과 세계를 지배할 지도력 있는 민족은 바로 한국인만의 독보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 발표에 월스트리트의 금융 천재들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장들이 충격에 빠졌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브라운 석좌 교수의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1초만 협조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를 연구한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류문화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스탠포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인류문화학은 인간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2년의 일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당시 서울거리는 격렬한 시위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강렬한 분노와 결의를 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한국인의 특별한 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분노는 우리의 연료입니다. 불의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변화의 원동력이죠. 그 말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 한국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이정환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잃었죠. 당시 분노가 치밀었어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무능한 정부에, 그리고 제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정환 씨는 그 분노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니 더 열심히 일했죠. 매일 16시간씩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국 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지금은 직원 200명의 회사 대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별한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분노가 체념이나 파괴로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의 분노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건설적 분노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것은 정의를 향한 변화를 위한 분노였죠. 우리의 아이들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1000일 넘게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정권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한국인의 분노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인의 이런 특성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열정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외침이 서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은 해냈어요. 아시아팀 최초로 4강에 진출했죠. 그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붉은 악마 회원이었던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분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죠.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을 지켰던 한인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경찰이 철수한 상황에서 한인 상점주들은 직접 총을 들고 가게를 지켰어요. 언론은 이를 코리안 루프탑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시 권총을 들고 가게 지붕에 올라갔던 이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이룬 모든 것이 하룻밤에 사라질 위기였죠.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한국인의 분노가 집단적 힘으로 발현된 사례는 2002년 효순미선 사건도 있었죠. 미군 장갑차에 치여 두 여학생이 사망했을 때 전국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분노는 한미 관계의 불평등함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주한미군 지휘협정 개정의 계기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철호 씨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도 이런 국민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실패에 분노했던 한국인들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구축했어요. K-방역이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죠. 한국인은 위기에 약하지 않아요. 서울대 감염병 전문가 김성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특별한 민족이죠.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확신합니다. 한국인의 분노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렸으며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한국을 올려놓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만 주목할 때 저는 그 성장을 가능케 한 한국인의 정신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핵심에는 건설적인 분노, 불굴의 의지, 그리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 분노를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30년 연구의 결론이자 세계가 곧 목격하게 될 미래입니다. 저는 뉴욕 브롱크스의 작은 식료품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김씨 마켓이라고 적혀 있었죠.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인 상점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40년 넘게 장사해온 골드버그 씨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쓰라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웠어요. 우리가 잠잘 때도 그들은 일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가게를 지켰죠.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관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어요. 두 강력한 민족 사이의 생존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소매업계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참자인 한국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했죠.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아무도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았어요. 브루클린의 한인 마켓 주인 박세준 씨가 말했습니다. 유대인 도매상들이 합의한 것 같았죠. 그들은 우리에게 팔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세준 씨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때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한국인들은 놀라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까지 직접 트럭을 몰고 가 물건을 구해왔어요. 밤새 운전하고 새벽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세준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갈 배삭조차 없었습니다.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유대인 상인들의 견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한인 상점 근처에 시위대를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한인 가게의 창문이 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982년 할렘에서 만난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어요. 그의 가게는 3번이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때 저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포기하거나 더 강해지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김영수 씨는 지역 커뮤니티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인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지역 행사에 후원금을 냈어요.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의 가게는 유일한 쇼핑 장소가 되었죠.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김영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했죠. 가족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1년 후 김영수 씨의 가게는 지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상점들이 문을 닫을 때도 그의 가게는 번창했죠.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어요. 이런 현상은 뉴욕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이 외면한 지역, 위험하다고 여겨진 곳에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번창하는 상권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능성을 보는 눈이 특별해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죠. 1990년대 중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소매업 중 상당수가 한국인 손에 넘어갔어요. 유대인 상인들은 점차 물러났죠. 승리는 한국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민자 그룹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전문직으로 진출했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어요. 김영수 씨의 딸인 김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제 뉴욕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분노와 고통이 저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근면 성실함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략적 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굴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브롱크스의 또 다른 한인 상점 주인 이민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배고팠어요. 더 절실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죠. 그 절박함이 더 강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한인회장 정재훈 씨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80년대 초 한인 상점들이 자주 털렸습니다. 경찰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방범 조직을 만들었어요. 한인 상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순찰을 돌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위기가 한국인들을 더 강한 공동체로 만든 것이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싸웠습니다. 정재훈 씨가 말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강점이었죠. 1992년 LA 폭동은 한국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코리아타운을 포기했을 때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켰어요. 그들은 총을 들고 가게 지붕에 올라갔고 코리안 루프탑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LA 한인회 전 회장 박종철 씨가 회상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했죠. 폭동 이후 한인 상인들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한인 신용조합을 설립하고 자체 보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박해를 견디며 생존해왔어요. 뉴욕 대학의 역사학자 마이클 조던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존력은 전설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미국 사회에서 유사한 성공을 이룩했죠. 이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뉴욕의 작은 한인 마켓에서 시작한 사업체들은 대형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H마트, 한남체인 같은 한인 슈퍼마켓은 이제 미국 전역에 지점을 두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 사업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마트의 임원인 강대훈 씨가 말했어요.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왔으니까요. 한국인의 이런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차별과 견제, 심지어 폭력까지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유대인들이 20세기를 주도했다면 21세기는 한국인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이에요. 한국인들은 이제 막 자신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서울의 강남 학원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들이 즐비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함보다 강렬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요? 저는 동행한 서울대 교육학과 김태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상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교육은 전쟁이죠. 아니,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성적은 압도적이었죠.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대치동의 한 수학학원에서 만난 17세 학생 이준호는 매일 16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짧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피곤합니다. 하지만 더 피곤한 친구들이 많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구열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모두가 말하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은 종종 과열 경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분노와 좌절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장 박민수 교수와의 인터뷰는 더욱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강점입니다. 2018년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억납니다. 수능 수학 시험에 출제된 미적분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어요. 일부 대학 교수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내다니 이건 학생 학살이에요. 한 학부모가 교육부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들은 평소 더 어려운 문제들로 훈련해왔던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이것이 한국 교육이 키워낸 강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은 경이롭습니다. MIT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다수 가르친 존슨 교수가 말했어요. 그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더욱 집중합니다. 마치 분노를 이성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같죠.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신력 훈련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경쟁력이 되었죠. 2019년 삼성전자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엔지니어들 중 상당수가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흥분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보면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비극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했지 생존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가족 한 분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순종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지시를 기다렸죠. 그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교육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분노가 다시 한번 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세월호 이후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단순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의 강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더욱 돋보였어요. 온라인 교육으로의 빠른 전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은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OECD 교육국장 안드레아스 슐라이어가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학위나 자격증을 넘어 평생 학습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영어 학원, MBA 과정, 코딩 교실 등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발했어요. 35세의 회사원 김미영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퇴근 후 데이터 분석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화가 나지만 그 분노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김미영 씨의 눈에서 저는 이준호와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 특유의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분노에 가까운 집념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정신력을 단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창업자 서진우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교육은 마치 스파르타 훈련과 같습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트레스는 수능 준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2023년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교육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육이 강조해온 문제 해결 능력, 끈질긴 집중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적응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자 마이클 프리먼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강조해온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시험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열망,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인들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교육 성과만 부러워합니다. 김태진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분노와 좌절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 말이죠. 어떤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인재들의 비범한 능력과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신합니다. 미래 사회의 리더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2012년 가을, 저는 옥스포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로서 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것은 한국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죠. 당시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며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요. 한국 문화가 잠시 주목받는 것 같지만 곧 사그라들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저는 그 발언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블랙핑크는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가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가 되었죠. 우리는 한류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컨퍼런스에서 고백했어요.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성공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노력과 극복해야 했던 여러 장벽이 있었어요. 2017년 서울,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K-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90년대 초 우리가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죠. 당시 한국은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었으니까요. 그의 눈에서 당시의 분노와 결의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홍콩의 음악과 드라마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린 연습생들을 선발해 춤, 노래, 언어, 연기 등 다방면으로 교육했어요. 때로는 이 시스템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팝의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영어권 시장은 비영어 음악에 배타적이었어요. 라디오 방송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죠. 미국 음반사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했던 김진우 씨가 회상했습니다. BTS가 처음 미국 시장에 도전했을 때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그룹이 성공할 리 없다고 말했죠. 그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노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인기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팬덤 아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UN 연설, 그래미 후보 지명, 빌보드 차트 석권 등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냈습니다. BTS의 성공은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화평론가 정지영 씨가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넘어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사회적 가치를 전달했죠. K-팝의 성공과 함께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은 한국 콘텐츠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2021년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한류의 영향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142개국 넷플릭스 순위 1위, 1억 가구 이상 시청이라는 기록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였어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말했죠. 우리는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인류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한류의 성공이 커질수록 견제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유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2016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과 한국 콘텐츠의 방송을 제한한 것이죠. 이는 한류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당시 중국 시장에 집중했던 많은 기획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박민서 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류의 다각화를 촉진했죠. 일본에서도 한류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과 한국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일본 방송사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출연을 취소했어요. 일부 극우 세력은 혐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일본에서 활동하던 한국 가수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정치와 문화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류의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디어는 BTS를 제조된 아이돌이라고 폄하했고, 기생충에 대해서도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 영화라며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한국 콘텐츠 회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디즈니, HBO 등도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어요. 한류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2조 원에 달했어요. 문화 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관광,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연관 산업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BTS 때문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소피 르블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2019년 연이은 K-팝 스타들의 자살 소식은 한류 산업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성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한류를 만들기 위해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류 산업의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공연과 영화 상영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온라인 콘서트,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어요. 이제 한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칙을 바꾸고 있어요. K-팝의 트레이닝 시스템, 한국 드라마의 제작 방식, 팬과의 소통 전략 등은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진정한 승리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변화입니다.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이지원 교수가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과소평가했던 한류가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목격했어요. 그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창의력, 끈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국가부도 위기설이 돌았어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금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시 6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화가 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약 24억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이 돈으로 외채를 상환하고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진짜 힘입니다. 당시 한국은행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개인주의적 서구 사회와 달리 위기 때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로 뭉친 국민들의 응원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은 외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시 붉은 악마의 리더였던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방식이었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유가족 대표 김성호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었어요. 비극을 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 때도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어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혜원 박사가 말했어요. 정부의 지침만으로는 불가능했죠.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K-방역의 진정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집단주의적 문화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생 이민준 씨가 말했어요. 이제는 균형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되 개인의 다양성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 시위는 이런 변화의 징후였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발전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박지현 씨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도전 정신은 창업 생태계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 대신 스타트업 창업의 길을 선택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판교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정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 강현우 씨가 말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겼죠. 이것은 한국 사회의 큰 변화입니다. 한국 정부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쿠팡, 토스, 배달의 민족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했어요.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제임스 김이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은 해외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커뮤니티는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 일본,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등은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온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타지에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LA 한인회장 김영철 씨가 말했어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서로를 지키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세계 각국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행사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타국 참가자들을 도우며 세계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함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집단주의가 때로는 동조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외국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이진영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사회는 이제 포용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도전 정신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자 로버트 존슨이 말했어요. 이런 능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도전 정신을 깊이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가을, 경기도 판교의 한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의 AI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 최지호 씨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려 합니다. 미래 산업은 한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 정상급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였고 SK하이닉스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태윤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위기를 감지하면 곧바로 새로운 분야로 투자를 집중하죠. 그러나 미래를 향한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라고 압박했고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 박정민 박사가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죠. 한국인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미래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육지 통신,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AI 연구센터에서 만난 김민석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불만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결의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등 한국의 대학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있었어요. 코딩, AI, 빅데이터 분석 등이 기본 교육 과정이 되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KAIST 이정환 총장이 말했어요. 한국 교육은 이제 암기식 교육을 넘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2100년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구학자 이현주 교수가 우려를 표했어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과 불평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젊은 세대의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세대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서울의 한 청년 최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어요.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을 가속화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 경제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개발 책임자 이진호 부사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친환경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우주산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어요. 한국은 2030년대까지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미래의 최종 경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한 원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 마이클 리가 말했어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도되고 가장 빠르게 보급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혁신 능력을 고려할 때 저는 21세기가 한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끈질긴 의지와 창의력이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세계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국가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청중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아닌 한국이라니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 연구 결과는 분명했어요. 한국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받았습니다. 조선말 외세의 침략,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참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한국인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말은 한국인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이것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혁명, 국제 질서의 재편 등 복잡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나라보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단련된 나라가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관리의 전문가입니다.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가 말했어요. 그들은 지정학적 압력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고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한국인의 교육열과 지적 능력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최상위권 등 한국 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수학, 과학, 공학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시대를 대비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강점은 한국인의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원격 교육, 재택근무로의 신속한 전환은 한국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잘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말했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도되고 실험되는 곳이 한국입니다. 네 번째 강점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입니다. 경영 전문가 짐 콜린스가 말했어요. 그들은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강점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문화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죠. 물론 한국이 이런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사회적 불평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미래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대표 김도현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저는 20세기의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학문, 문화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한국인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공이 오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단련된 지혜와 의지의 결과였듯이 한국인의 성공도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별한 정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다니엘 골드하겐이 말했어요. 두 민족 모두 교육을 중시하고 위기에 강하며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거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죠. 미래 사회에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사회적 가치관이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 진화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융합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철학자 켄 윌버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융합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공동체 정신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은 현대 문명의 기적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을 것이고 한국도 이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볼 때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다는 말을 해보자로 바꿔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지휘자 정명훈이 말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인은 21세기를 주도할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 창의력과 회복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